네, 뉴스 정면 승부 매주 수요일에는요. 수요 스페셜 세 남자의 정치 수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김경진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 이슈부터 짚고 가볼 텐데요. 바로 이 테러 방지법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 파리 테러로 전 세계가 지금 테러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우리나라도 지금 IS 테러 위협에서 안전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며칠 사이에 급확산이 됐고요. 이 15년 동안, 그러니까 2001년 9.11 사태 이후에 이제 이 입법해야 된다라고 나왔던 우리나라의 테러 방지법 지금 이번에 통과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통과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렵다. 예. 네. 근데 19대 국회에서 어렵다. 예, 어렵습니다. 이게 테러 위협이 급박했느냐? 네. 물론 테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유럽 국가들처럼 이 이슬람 국가가 바로 지금 옆에 붙어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직접 이 이슬람에 대한 공습에 참여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유럽 국가들처럼 테러 위협이 지금 당장에 이렇게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제 테러 방지법 쟁점은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주무 컨트롤 타워를 국정원에 두느냐 아니면 국정원 이외의 다른 기관에 두느냐 지금 이게 문제인데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국정원이 과거에 저질렀던 워낙 범죄적 불법 행위가 많기 때문에 이 권한들을 국정원에 주었을 때 국정원이 그 권한을 가지고 무슨 남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측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절대 줄 수 없다. 이게 강한 야당 입장에서 쉽게 통과되기는 어렵고요. 다만 딱 하나 정부나 국정원이 방침을 바꾼다면 그래서 컨트롤 타워를 청와대 안에 둔다. 청와대 네. NSC 산하에 둔다. 아니면 경찰에 둔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할 입장은 없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컨트롤 타워 경찰에 둔다 아니면 지금 정보통신부 산하에 둔다 아니면 청와대 NSC 산하에 둔다. 이렇게 가기만 하면은 통과시켜 주겠다는 것이 야당 입장에서. 자, 우려와 예. 견제의 대상은 국정원이다. 네. 초법적 기구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죠. 예, 그렇습니다. 소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과거 이게 2001년부터 사실 테러 방지법이 그때부터 시작돼 거의 14년 동안을 잠자고 있었다. 조금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또 올라오고 또 안 되고 이런 과정을 네. 계속해서 그동안 밟아왔거든요. 저도 기자 생활을 할 때 국정원에서 초청해서 그 당시 기자들 초청해가지고 테러 방지법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행사에 참가도 해보고 했는데 그런 정도로 사실 국가정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법안이죠. 네. 이번에 저는 어느 정도 글쎄 19대 국회 통과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좀 가능성은 과거보다 상당히 높아진 것 아닌가.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슬람 국가의 테러를 통해서 전 세계가 경악을 했고 우리나라도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네. 뭐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확산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보도도 됐지만은 어쨌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했던 테러 관련된 사람 50명 다시 입국이 거부된 적 있고 또 국내에서도 뭐 상당히 이슬람 국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이런 사례들도 나오고 있고 이런 등등이 뭔가 좀 우리도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공감을 얻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상당히 이게 높아졌다. 그리고 지금 여야 원내 지도부도 어쨌건 빠른 시일 내에 상임위를 통해서 이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가 합의된 안을 처리한다. 이렇게 이미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그 합의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게 네. 이 테러 방지법이 들어오면 첫째는 그러니까 국정원에 이런 권한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국정원법에 보면 국정원의 기능 중에 하나가 대테러 담당 기능이 분명히 있긴 한데 네.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뭐가 생기냐면 이 금융거래 있지 않습니까? 네. 국정원이 판사 영장 없이 그냥 금융거래 정보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테러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 통화 내역이라든지 통신 자료를 그냥 곧바로 직권으로 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외국에 입출국한 내역을 판사의 영장 없이 곧바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외국으로 송금한 내역도 판사 영장 없이 곧바로 볼 수 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보면 사이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경찰한테 그 권한을 주어지게 된다면
어느 정도 적법성의 통제라든지 긴급한 어떤 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가능한 상황이 되는데 네. 국정원에 주어졌을 때 이 정보가 초법적으로 남용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야당의 확고한 입장이어서 왜 야당 얘기는 그래요. 왜 국정원이냐. 국정원 말고 경찰에서 해라. 아니면 국정원 말고 청와대가 총괄 타워가 돼서 해라. 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이게 미묘한 것이요. 2001년도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정권 시절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한나라당이 반대를 했어요. 오히려. 예, 이 법에 대해서 국정원 주면 안 된다. 지금 똑같은 김 변호사께서 하신 네.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테러의 범위 그리고 이게 이제 제정이 되게 되면은 수사를 할 수 있게 돼요. 수사, 처벌까지. 네. 그러면 예를 들면 테러라는 것이 약간 이렇게 우리가 공안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과 지난번에 이제 통진당 이석기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 약간 이 테러 방지법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는 거거든요. 내란 음모, 내란 선동이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때도 이제 중요한 어떤 국가 기관 시설에 대한 뭐 접수라든지 뭐 이런 네. 등등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렇게 됐을 때 국가정보원이 이 수사를 갖게 됐을 때 그 초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인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의 어떤 아까 그 김 변호사 말씀하신 그런 금융 거래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들여다보지 않을까? 과거에 특히 이제 국정원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인식을 안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저도 그 문제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기는 쉽진 않은데 그 새누리당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국정원이 권력을 남용하면 그걸 막을 수 있는 조치도 이미 김대중 정권 시절에 해놨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던데 네. 저는 그게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핵심은 그거 같아요. 국정원에 주느냐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주느냐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주든 국정원에 주든 그 범위와 한계를 얼마나 뚜렷하게 정말 네. 제약을 둘 수 있느냐. 그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 또는 같아요. 이제 남용하는 그렇습니다. 경우에 견제할 수 있느냐. 확실한 처벌과 장치가 있느냐. 견제할 수 있는 네.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문제 이게 뜨거워요. 지금 소 국장님은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런데 이제 김 변호사님은 절대 통과되긴 어렵다. 자, 19대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고요. 이건 지난 주말 프랑스 파리의 테러 때문에 갑자기 급부상한 이슈입니다. 하지만 또 14년 이상 해묵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보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는 그 다음 이제 정치권 이야기들인데, 네, 지금 천정배 의원이 말이죠. 한 2시간여 전에 여기 YTN에 왔다 갔어요. 네. 여기 TV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보니까 무슨 이슈냐. 오늘 신당 창당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네. 이름하여 개혁적 국민정당. 자, 이 문제를 4부에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두 분과 함께 토론해 볼 텐데, 자, 야권의 이 지형이 변하게 될 것이냐 아니냐. 두 분의 의견 전 아주 궁금합니다. 일단 3부 여기까지 하고요. 4부로 이어가겠습니다. 불에 타 허물어진 낡은 벽. 그 벽을 파고드는 찬바람에 다은이의 두 볼은 언제나 파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은이의 두 볼을 녹여준 건 좋은 이웃들의 따스한 손길이었죠.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던 집이 튼튼한 새 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다은이의 볼은 행복한 웃음으로 붉게 물들었네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김 사장, 어디 좋은 지식산업센터 없어? 동탄 테크노밸리에 있는 에이펙시티 몰라? 동탄역 개통 예정지 가깝지, 경부 용서고속도로 가까워, 직원들 출퇴근 편하지, 법인세 등 세제 혜택 엄청나지. 역시 똑똑한 CEO는 다르네. 동탄 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의 랜드마크 에이펙시티. 문의 031-376-7667 포스코건설. 배우 박소연입니다.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이 우리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적을 이어갈 때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 시작이 됩니다. 좌우로 정렬 2588-2588 대리운전이 응원합니다. 2588. 대한민국과 프로지오가 함께 만듭니다. 누구나 부담 없는 뉴스테이에서 행복한 마을 공동체까지. 당신이 더 행복한 뉴스테이. 동탄 행복마을 프로지오 12월 오픈. 1800-0277 대우건설.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 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 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 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 스페셜 세 남자의 정치수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김경진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 자리하고 계시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에 이어서 천정배 신당의 파괴력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죠.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김 변호사님. 네. 천정배 신당이요. 네. 개혁적 국민전당, 정당 내년 1월 창당 목표라고 하는데 자, 무리 없이 창당될 것 같으세요? 창당 자체는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 시도당이라고 하나요? 이 지역 단위의 당을 지금 5개 이상만 만들어내면 되고 그 해당 시도당의 당원 최소 1,000명씩만 채우면 되니까 네. 결국은 5,000명 이상의 당원만 이렇게 지역적으로 조직화가 되면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창당은 문제가 없으나 네. 문제는 이게 유의미한 야권 내에서 창당이 될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자, 그럼 오늘 모였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최초의 천정배 의원이 얘기했던 내용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만한 신세대들로 구성한 정당을 구성하겠다. 특히 그 뉴 DJ가 될 만한 사람들 네. 최소한 30명 이상은 전면에 내세워서 창당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벌써 7월 30일인데 오늘 지금 한 11월 오늘이 16일 18일인가요? 중순이니까요. 11월 하순인데도 뉴 DJ 페이스를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닥 새로운 정강이라든지 무슨 국민들의 마음에 쏙 와닿는 어떤 정책 강령도 없었고 그러면 이건 창당을 위한 창당이지 그 내부에 새로운 사람, 새로운 동력을 일으켜 갈 만한 인적 어떤 존재라든지 또는 새로운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네. 그래서 특별한 파괴력은 엿보이지 않는다. 네. 근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현재 호남권 내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또는 혹은 문재인 대표에 대한 민심 위반이 상당 정도 있기 때문에 이 민심 위반 기류와 결탁해서 호남 내부 네. 특히 광주 전남권 내부에서 어느 정도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내년 선거까지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가 또는 그 영향력을 지렛대로 해서 야권 간의 어떤 연대 합종의 계기의 어떤 기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 캐스팅 보트를 줄 수 있을까? 네. 흔히 우리가 뭐 반사이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권이 못해도 지금 야권은 반사이익을 못 얻었잖아요. 네. 천정배 신당이 그런 지형을 이용할 수 있을까? 소 국장님, 좀 야권의 지형 개편 있을 수 있나요? 천정배 신당 현 단계에서 천정배 신당을 통해서 그런 야권의 지형 재편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예, 뭐 기본적으로 어쨌건 우리 한국적인 현실 속에서 정당이 힘을 갖고 굴러가려면 일단 인물이 무언가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희망적인 인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천정배 의원도 좋은 분이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아 정말 대통령감이다 저 사람. 이러한 인물들이 확 한 명이 포진해 있다면 네. 힘을 받겠죠. 근데 지금 오늘 보면은 이제 윤덕홍 전 교육부 총리라든지 전윤철 전 감사원장 두 분 그리고 김두관 전 경남지사나 이제 한상진 명예교수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참여보다는 일단 축하하는 정도로 네. 이런 정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큰 파괴력을 가질 것이다. 현 단계에서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앞으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20% 컷오프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로 공천과 관련돼서 앞으로 회오리가 이제 본격화될 텐데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일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내
이 비주류라든지 어떤 세력이 이탈해서 천정배 신당과 결합을 하면서 네. 어떤 좀 새로운 뭐 또 인물을 대중적인 인물을 하나 내세우고 간다든지 그러한 좀 상황이 아니라면 현 단계라면 사실 내년 총선에서도 천정배 신당이 어떤 유의미한 의석을 확보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네. 이렇게 보입니다. 조금 이제 난항으로 두 분 다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새정치민주연합 탈당한 박주선 의원이나 박준영 전 전남지사는 합류한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천정배 의원의 생각이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본인은 참신한 인물로 구성된 신당을 꾸리겠다. 네. 개혁적 신당을 꾸리겠다라는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박준영 전 지사라든지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흘러간 물들이다. 이 사람들하고 신당을 같이 하는 순간 본인이 지금까지 외쳐왔던 신당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완전히 잠식된다. 네. 그래서 이분들하고는 같이 신당을 안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천정배 의원의 입장이었고 반면에 이제 박주선 박준영 지사 같은 경우에는 천정배 의원에게 계속해서 같이 신당을 하자라고 하는 입장인데 오늘 보았다시피 천정배 신당이 그렇게 지금 인적 구성이 강하게 지금 이렇게 추동돼서 가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 천정배 의원이 요 다음 스텝으로 그러면 박주선과 연대를 고려할 것이냐 이 부분도 조금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네. 지금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두 분은 영향력은 아직은 미미하다 이렇게 보셨지만 그러기에는 또 다른 시그널이 있어요. 뭐냐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오늘 호남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네. 뭐 이제 형식상으로는 2시 반에 조선대 강연이 있었고요. 저녁에 아마 조금 전에 시상식에 참석한다는 얘기 정도였는데 깜짝 제안이 나왔죠. 네. 나오긴 나왔죠. 네. 소국장님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지금 문재인 대표로서는 뭐 천정배 신당 이런 부분보다도 결국 이제 안철수 의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새정치민주연합을 이른바 통합으로 이끌 수 있는 키포인트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일종의 이제 공동 지도부 구성 비슷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내놨는데 물론 이것이 공천을 뭐 나누는 것은 아니다. 네. 단지 같이 이제 어떤 이끌어가면서 좀 총선 승리를 같이 나눠서 같이 가자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철수 의원이 흔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야권의 전반적인 지형이 저는 지금 뭐 천정배 신당, 박주선 신당, 박준영 신당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이제 뭐 친문, 비주류. 반문, 뭐 주류, 비주류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뭔가 정말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고 그 전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문재인 대표밖에 없다. 네.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전환을 그럼 해야 되느냐? 저는 그 얼마 전에 그 김종필 전 국무총리 관련된 신문 기사를 보니까 네. 내가 무엇이 되려하기보다는 나는 무언가를 하고자 했다. 뭐 이런 얘기. 저는 그게 굉장히 가슴이 와닿는데 문재인 네. 대표가 현 단계에서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니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보다는 내가 야권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그런 일을 하는 나는 그냥 그 일종의 미랄이 되겠다는 네.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고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안철수 의원도 지금 보면 이 어떤 책임 있는 직함을 맡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에서 계속 이제 왜 혁신을 안 하냐라고 계속해서 네. 이렇게 공격을 잽을 하고 날리는 있죠. 것들을 계속 문제제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정 시점까지는 유효한데 지금 선거 날짜는 점점점 다가오고 사실상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하는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굉장히 촉박한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도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 지금 시기에 몰리고 있다. 그러니까 안철수, 문재인 두 분 다 지금 몰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사람이 정말 허심탄회하게 그 마음을 비우고 만나서 둘 다 마음을 내려놓아야 야권의 활로가 뚫린다. 안 그러면 이 현 상태대로 가가지고는 내년 총선에서 뭐 패배가 불보듯 뻔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문한박 연대 어떻게 보십니까? 제 입장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최근에 한 4, 5개월 동안에 보였던 일련의 행보, 네. 혁신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던 일련의 행보가 사실은 정치적으로서는 참 옹졸한 자세에 기반한 행보로 보인다. 왜냐하면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에 대해서 비판을 위한 비판, 그다음에 자기 자신의 이름이나 정치적 포지션을 알리기 위한 비판에 그쳤지 사실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추동해 나가는 어떤 정책 대안 제시는 사실은 없었다.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야권 큰 지형에서 본다면 안철수 의원의 존재라든지 행태가 큰 틀에서 야권의 부담감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가 저 정도 제안을 했다면 흔쾌히 받아들여야
안철수 의원이 그나마 현실적으로 야권 지도자들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첫 번째 보고 있고 네. 두 번째는 실은 문재인 대표가 오늘 이런 제안을 하기 전에 자 본인이 내년 총선 불출마하겠다. 네. 두 번째 다음 대통령 선거 불출마하겠다. 다만 둘 다 불출마를 하는데 이번에 혁신위에서 만들어낸 혁신안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완벽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공약을 그 어떤 약속을 가지고 호남을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사실은 호남민들에게 어떤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네. 사실은 이게 지도자라고 하면 정면 승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안철수 또 이 박 시장에게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본인이 휘어가고 돌아가는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래서 저 제안을 한 것 자체가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도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지도자로서는 마이너스로 보이는. 네. 리더십의 제가 한계가 최근에 있다. 그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네. 그 과거에 그 문재인의 운명 있지 않습니까? 예, 책이죠. 그걸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그래서 아하 이런 부분이 있구나. 거기에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본인을 비교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경찰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을 때 네. 노무현 대통령은 나는 조사 안 받겠다 하고 버티는 스타일이에요. 문재인 대표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조사를 받습니다. 네. 받으면서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예를 들면 지역주의에 맞설 때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를 깨기 위해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스타일이고 네. 문재인 대표는 그게 아니고 현재 있는 서울이면 서울 현재 있는 위치에서 지역주의를 깨기 위해서 노력을 한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분의 리더십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야권에서의 문제를 안철수 의원이 여러 가지 그동안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런 부분도 통 크게 딱 받아 안으면서 오히려 되치기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국면을 확 바꿀 수가 있는 건데 네. 문재인 대표의 그런 스타일이 쭉 그런 걸 일종의 이렇게 약간 뭐랄까 어떻게 보면 좀 뭉개고 가는 네, 이런 스타일 결국은 네. 그게 공천권 달라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개념으로 더군다나 오늘 최재성 의원 보면 뭐 혼수 얘기까지 얘기를 하듯 이런 인식들이 안철수 의원 쪽에 어떤 느낌을 줄 것인가 네. 이것은 저는 문재인 대표 쪽에서 굉장히 좀 잘못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게 뭐 다룰 이슈가 정치권이 총선이 다가오니까 쏟아지는데 짧게 두 분에게 한 말씀씩 여당 얘기도 여쭤볼게요. 자 새누리당 공천 둘러싸고 김무성 대표, 서청원 최고위원 또 충돌했습니다. 네. 원래 지난주에 김무성 대표가 이번 주에 경선 절차 가동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공천위원회 조기 출범인데 룰도 없는데 어떻게 공천을 합니까? 하는 입장이 친박계 입장이에요. 이 격돌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요. 정말로 저게 지금 콩가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사태가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공천 룰을 제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누가 위원장을 맡느냐 가지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그랬었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교과서 국면에 들어가서 그게 쏙 들어가서 있는데 물밑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결국은 룰도 정해진 게 없고 그냥 김무성 대표는 그럼 그냥 아예 그냥 공천 관리 단계로 곧바로 들어가 버리자. 그러면서 이게 공천 관리도 하고 그 안에서 룰도 정하고 이러면서 네. 가자 지금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서청원 대표 말이 맞기는 하지만 네. 이게 결국은 이 짧은 몇 달 사이에 아수라장이 벌어지면서 그냥 순간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상황으로 그냥 공천 절차가 그냥 이 집권 여당 내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마쿠에서 보면은 결국 이제 겉으로는 공천관리위원회냐 공천 룰이냐 선후 관계를 둘러싼 논란이지만 그렇죠. 그 뒷편을 들여다보면은 결국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 왜 그러냐면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얘기는 관리위원장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관리위원장을 누가 맡습니까? 과거 관례대로 하면 이거 사무총장이 맡습니다. 네네. 사무총장이 누굽니까? 대표의 직속. 지금 황진환 사무총장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공천 놀이든 뭐든 다 하자는 얘기는 그 본인의 측근인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공천 전반적인 룰을 규칙을 만들자는 얘기고 서청원 최고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 공천 특별기구를 먼저 해서 룰을 정하고 그 룰에 만드는 그 위원장은 이주영 의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뭐 이제 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공천을 둘러싼 그 줄다리기가 마쿠에서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여당 상황도 만만치가 않은데 아주 짧게 두 분의 해안으로 짚어봤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 또 지켜봐야 될 텐데요. 결국 이 선거구 획정 다 지나가고 있고요. 12월 중순 될지도 걱정입니다. 약속 안 지키는 정치 빨리 좀 바뀌었으면 합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